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대한민국 육군 사상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 장영숙은 이른 새벽 5시부터 집무실에서 작전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부터 검토해온 수십 개의 보고서들이 정연하게 쌓여 있었고, 그녀의 펜 끝에서는 예리한 비판과 보완 사항들이 붉은 글씨로 새겨지고 있었죠. 5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수십 년간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살아남아 사단장 자리까지 오른 전설적인 인물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고, 부대 내에서는 이미 일과 준비를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영숙은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에는 참모회의, 오후에는 훈련 시찰, 그리고 저녁에는 특별한 일정이 하나 더 있었죠. 외아들 이선우가 면회를 신청했거든요. 벌써 이등병이 된 지 석 달이 지났네요. 장영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소 냉철한 군인으로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없이 부드러운 어머니의 얼굴이었죠. 이선우는 22살의 나이에 입대한 늦깎이 이등병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하다가 결국 군 복무를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위 군간부라는 부담감 때문인지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아이였죠. 지난번 전화통화에서 이선우는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선임들도 착하고 부대 생활도 적응해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장영숙도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 생활을 무난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이 사단장이라는 사실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에 맞춰 이선우가 있는 부대에 도착한 장영숙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단장이 아닌 그냥 평범한 어머니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과 궁금증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면회실 문을 여는 순간 장영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은 기억 속의 건강하고 밝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선우의 얼굴 전체가 멍투성이었고 왼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아직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왼쪽 팔은 흰색 깁스로 감싸져 있었죠. 목 부분에는 손톱으로 핥힌 듯한 붉은 자국들이 여러 개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손등과 팔목에도 크고 작은 멍자국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선우야, 이게 대체 뭐야? 장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터를 누비며 온갖 참혹한 장면들을 목격해왔던 그녀였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훈련하다가 다친 거야. 정말이야. 이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눈동자와 어색하게 웃으려 애쓰는 표정, 그리고 말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행동에서 장영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면회 시간 내내 장영숙은 아들에게서 진실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선우는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죠. 훈련 중 실수로 넘어져서 다쳤다는 것, 별일 아니라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아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목소리에 섞인 두려움을, 어머니의 예민한 감각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부대를 나서는 장영숙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나서야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핸들을 잡은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아들의 상처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멍든 얼굴이 떠올랐고 입술에 피딱지와 목에 난 핥힌 자국들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이선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냥 훈련하다가 다친 거야. 그 말 속에 숨겨진 절망감이 장영숙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장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속한 부대의 부대장인 최기문 대령과의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최기문은 51세의 베테랑 군인으로 장영숙과는 같은 기수는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군 생활을 해온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영숙은 동료가 아닌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최 대령, 저희 선우 상태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장영숙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 대신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기문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던 대화인 듯한 반응이었죠. 아, 이선우 이등병 말씀이시군요. 어제 면회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기문의 대답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훈련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미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큰 문제 없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장영숙은 최기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령님, 저 아이 상태가 단순한 훈련 사고로 보이십니까? 얼굴 전체가 멍투성이고 팔은 부러졌고 목에는 핥힌 자국까지 있는데요. 신병들이 아직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특히 이선우 이등병은 체력이 약한 편이라. 최기문의 대답은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이상하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자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 순간 장영숙의 혈관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해라니요? 평생 자신을 다치게 한 적이 없는 아들을 두고 자해라고 말하다니요. 하지만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최기문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이미 각본이 짜여진 연극을 보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대령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숙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군 생활을 해왔는데 훈련 사고와 그렇지 않은 상처의 차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기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장 사단장님,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부대 내 문제는 부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너무 크게 문제를 만드시면 문제를 만든다고요? 장영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걸 덮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때 최기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사단장님, 혹시 모르시겠지만 이선우 이등병을 담당하고 있는 선임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재혁 중사인데요. 육군 참모 차장님의 조카입니다. 최기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장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최기문이 그렇게 어색하게 대답했는지, 왜 이미 준비된 답변들을 늘어놓았는지, 왜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장영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참모 차장의 조카가 제 아들을 때렸고 여러분은 그걸 덮으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최기문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훈련 사고입니다. 남재혁 중사는 모범적인 간부고. 좋습니다. 장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조사해보죠. 국방부 감찰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최기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단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대 분위기가. 대령님, 장영숙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지금 사단장이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날 오후 장영숙은 국방부 감찰실로 향했습니다. 정식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멍든 얼굴을 떠올리니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장영숙이 국방부 감찰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죠. 평소 자주 연락하던 동료들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참모회의에서도 미묘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압력이 그녀를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선우로부터 갑작스러운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기였고 전화 통화에서의 목소리도 어딘가 다급했습니다. 장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 대신 정장을 입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이선우는 지난번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얼굴의 멍은 많이 가라앉았고 깁스도 제거된 상태였죠.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계속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이 장영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보이죠? 이선우가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이제 훈련도 다시 참여할 수 있대요. 하지만 장영숙은 아들의 연기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이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선우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장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선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작은 무언가를 장영숙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검은색 수첩이었죠. 절대 여기서 열어보시면 안 돼요. 이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보세요. 그리고 엄마, 저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할 때 이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죠. 장영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머니에게 알리는 것조차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았거든요.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장영숙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선우가 건넨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단정한 글씨로 날짜별로 정리된 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2025년 5월 4일, 오늘 또 남재혁 중사에게 맞았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였다. 엄마가 사단장이라는 말을 했더니 여기서는 아무 소용없다고 했다. 오히려 더 화를 냈다. 장영숙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월 7일 남재혁 중사가 나를 창고로 불렀다. 거기서 또 맞았다. 이번에는 다른 선임들도 함께 있었다. 모두 웃으면서 지켜봤다. 내가 엄마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당할 거라고 협박했다. 5월 10일 오늘은 발로 찼다. 배와 옆구리를 계속 찼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의무대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남재혁 중사가 의무대에도 자기 사람이 있다고 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장영숙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후임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5월 15일 남재혁 중사가 말했다. 자기는 육군 참모차장의 조카라고, 그리고 부대장의 아들이라고, 여기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엄마가 사단장이면 뭐 하냐고, 자기 삼촌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비웃었다. 장영숙은 수첩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군인으로서 쌓아온 모든 것이 아들을 지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5월 23일 엄마가 면회를 왔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남재혁 중사가 만약 엄마한테 말하면 나뿐만 아니라 엄마도 위험해진다고 협박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전부가 아니라고, 진짜 권력은 따로 있다고 했다. 장영숙은 수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재혁이라는 중사,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대한 권력 구조. 이것은 단순히 아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를 뒤덮고 있는 부패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밤 장영숙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면 승부를 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군 생활을 끝낼 수도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장영숙은 다음 날 새벽부터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선우의 수첩을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한 후 국방부 감찰실에 추가 자료와 함께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찰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영숙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찰실 조사관 김정훈 중령이 장영숙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랭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분위기였죠. 장영숙 사단장님, 본인 자녀 사건의 직권을 남용하여 개입하신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김정훈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또한 부대 간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려 시도한 혐의, 그리고 근거 없는 진정서 제출로 인한 군 기강회의 조장 혐의도 추가됩니다. 장영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했더니 도리어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표적 수사였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의 수법이었죠. 중령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제 아들이 선임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사단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김정훈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부대 내부 기밀을 무단으로 취득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는 명백한 군 규정 위반입니다. 그 순간 장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아들의 수첩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 진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실감했죠. 이틀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선우가 면회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외부 접촉을 통해 부대 기밀을 유출했다는 명목이었죠. 장영숙은 즉시 아들의 부대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우 이등병은 현재 격리 조치 중이라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부대 당직자의 대답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언제 해제될지는 미정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밤 장영숙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선우가 의무대에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영숙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온몸에 새로운 멍자국들이 생겨 있었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상태가 된 건가요? 장영숙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말하기로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처 패턴을 보면 단순한 낙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니 장영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선우는 힘없이 눈을 떴고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이선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또 맞을까봐 무서워요.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 순간 장영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죠. 더 이상 군복도 계급장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장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중요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경력을 끝장낼지라도 아들과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장영숙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장영숙이 언론 공개를 준비하던 그 시점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고 상대방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 사단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 전 아프가니스탄 파병지에서 구해주셨죠? 이번에는 제가 장군님 아들을 구하겠습니다. 그는 이정우였습니다. 37세의 전직 정보사 소속 특임요원으로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여전히 군 내부의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장영숙이 적군의 포위망에서 구출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우 씨, 어떻게 이 일을? 장영숙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 내부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집니다. 특히 고위층 자녀들이 관련된 사건은 더욱 그렇죠. 이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남재혁이라는 중사,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틀 후 장영숙은 이정우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죠. 이정우는 검은색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주위를 경계하는 직업적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남재혁 중사가 이선우 이등병을 괴롭히는 음성 녹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간부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나눈 대화들도 있죠. 장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제가 아직도 군 내부의 몇몇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믿는 사람들이죠. 이정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장군님께서 5년 전 저를 구해주셨던 일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밤 장영숙은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남재혁이 이선우를 협박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왕이야. 네 엄마가 사단장이면 뭐하냐? 내 삼촌이 육군 참모차장이라고. 기분 나쁘면 때리는 거야, 알겠어?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대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나눈 대화였거든요.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참모 차장님까지 연결되는 문제라서요. 장영숙 사단장을 어떻게든 조용히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차장 방도연이 직접 개입한 증거였죠. 내 조카가 군법회의에 서게 할 수는 없어. 이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장영숙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그녀 쪽에서 문제를 찾아라. 장영숙은 USB를 들으며 분노와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그녀 편에 서 있었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우로부터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장군님,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남재혁이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선우 이등병만이 아닙니다. 다른 신병들도 여러 명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영숙은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아들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전체를 좀먹고 있는 부패와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그녀의 어깨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우 씨, 고맙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영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정우의 경고는 진지했습니다. 이미 장군님을 제거하려는 움직임들이 시작되었어요. 장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방부 감찰실의 회의실은 냉랭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장영숙은 피의자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감찰관들이 위압적인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감찰실장 윤상민 준장이 서류를 넘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영숙 사단장, 당신은 현재 직권남용, 부대 기밀 유출 교사, 그리고 군 기강회의 조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상민의 말투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 했습니다. 본인의 자녀 문제로 인해 정당한 군 지휘 체계를 흔들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장영숙은 조용히 앉아 감찰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의 수법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영숙에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거든요. 감찰관님들, 제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셨죠? 장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까? 장영숙은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감찰관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윤상민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 아들을 괴롭힌 남재혁 중사의 육성입니다. 장영숙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에 남재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왕이야. 네 엄마가 사단장이면 뭐하냐? 내 삼촌이 육군 참모차장이라고. 기분 나쁘면 때리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 너 같은 놈은 개미만도 못해. 감찰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고자질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엄마도 군대에서 매장시켜 줄 테니까 각오해.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지? 윤상민이 급하게 손을 들어 녹음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장영숙은 계속 재생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간부들의 대화였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참모 차장님까지 연결되는 문제라서요. 장영숙 사단장을 어떻게든 조용히 시켜야 합니다. 감찰실에 회부하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감찰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육군 참모차장 방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장영숙,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방도연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런 불법 녹음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장영숙은 방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각하, 불법 녹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녹음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방도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각하께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신 녹음도 있습니다. 장영숙이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방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조카가 군법회의에 서게 할 수는 없어. 이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장영숙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그녀 쪽에서 문제를 찾아라. 방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찰관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차장이 직접 사건 은폐에 개입한 증거가 공개된 것입니다. 각하, 이제 누가 군 기강을 해이시키고 있는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장영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군인이 아닌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방도연이 위협적인 표정으로 다가섰습니다. 자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봤나? 군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있을 텐데. 각하, 장영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서운 것은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국방부 장관 윤상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이미 최고 위층까지 보고된 것입니다. 모든 분들, 이 문제는 이제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윤상호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모두 검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영숙은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의 대치가 끝난 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호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면서
사건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장영숙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권력 구조의 최상층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리고 그 결정이 과연 정의로운 방향일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장영숙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공보실에서 긴급히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보실장 김성호 대령은 긴장된 표정으로 장영숙을 맞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언론사 명함들이 흩어져 있었고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사단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성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 언론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태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장영숙은 김성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다른 은폐 시도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었거든요. 대령님, 진정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장영숙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언론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오해였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김성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장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여전히 진실을 덮으려 한다는 것을요. 설령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권력층은 이를 최소화하고 무마하려 할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장영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김성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사단장님, 이 일이 공개되면 군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대령님, 장영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장영숙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조직 내부의 논리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직접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국방부 앞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영숙은 사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어머니의 옷차림이었죠. 손에는 이정우가 건넨 USB와 이선우의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장영숙의 첫 마디는 모든 기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계급장을 내려놓습니다. 장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30여 년간 몸담았던 군복을 벗는 것은 제게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조직의 일원이 아닌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씀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들렸죠. 제 아들 이선우는 지난 석 달간 선임 남재혁 중사로부터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후임 간의 갈등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체계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장영숙은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가해자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고위 간부들의 대화도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군 전체를 뒤흔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증거를 국민 여러분 앞에 공개합니다. 제 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영숙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기자회견장의 남재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여기서는 왕이야. 네 엄마가 사단장이면 뭐하냐? 기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이어서 방도연 참모차장의 음성도 공개되었습니다. 내 조카가 군법회의에 서게 할 수는 없어.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군대의 현실입니다. 장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계급이 아닌 연줄이 지배하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보호받는 곳. 저는 더 이상 이런 조직의 일원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장영숙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긴급 뉴스를 내보냈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군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방도연 육군 참모차장은 그날 밤 사임서를 제출했고 남재혁 중사는 즉시 구속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은폐에 관여했던 최기문 대령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 역시 전원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군 내부의 권력 카르텔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처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고 독립적인 군 인권감시 기구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의 초대 감독관으로 장영숙이 임명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군과 함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영숙은 임명식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직의 논리가 아닌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일하겠습니다. 다시는 이선우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한편 이선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된 지 석 달 후 이선우는 어머니를 찾아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군대에 돌아가고 싶어요. 이선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작하신 변화, 저도 그 안에서 함께하고 싶어요. 이제는 달라진 군대에서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장영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딛고 일어선 아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장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반년 후 이선우는 새롭게 개편된 부대에서 복무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환경이었습니다.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정기적인 외부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영숙의 사건 이후 군 내부 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을 걷고 있는 모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 옆을 걸었고 장영숙은 평온한 표정으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선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 장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 그리고 미래의 또 다른 아들, 딸들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막아야 했고,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부대에서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이선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야. 장영숙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진정한 변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거든.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모자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모습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계급장을 던진 어머니와 다시 일어선 아들,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역사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